이 점은 과거의 다국화와 다른데, 가깝게는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오광체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였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다국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또 오광체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었죠. 그런데 이들 다국화는 모두 소수 강대국들이 세력 분할을 하기 위한 다국화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수 집단의 독점적 특권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체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당대의 다국화는 냉전 정식 이후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남북 문제가 주요한 이제 쟁점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다국화입니다. 현재 이제 개도국들이 이제 이런 다국화를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은 이제 현재 180개 정도 되죠. 유엔에 지금 등록된 국가가 이제 196개 정도인데, 180개면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절대 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속하죠. 이러한 개발도상국은 그 국가 수와 인구, 토지 면적 등에 있어서 모두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국화가 다수 국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다국화는 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면 민주주의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브릭스가 이 개도국을 대표해서 G7과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와 전체 개도국 진영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 브릭스 국가들은 보면은 그들 대부분이 IMF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현 국제 통화 체계 속에서 주기적으로 외환위기, 채무위기 등 금융 불안을 겪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낡은 국제 질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브릭스는 이러한 불리한 체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브릭스 국가들은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국제 질서는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국제 질서에서 독점과 패권을 부정하고 민주화, 공정, 호의 원칙을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 간에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인도 이런 이제 국경 분쟁도 있었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브릭스 내부의 공통 이익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통화체제 계획을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브릭스의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 다국화의 민주성과 진보성은 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 강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2년에 중국의 장제민 주석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제기한 국제관계 민주화에 대한 발언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09년 브릭스 4개국의 이제 1차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브릭스 정상 에카테리나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식 성명을 보면은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 재작년에 있었죠. 남아공에서 2023년 여기서 이제 요하네스버그 2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국제법 체계를 강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국제법을 발전시키고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유엔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유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지난해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 러시아의 카잔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도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복원과 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식의 다국화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제국주의 패권 질서의 대립물로서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다국화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독점과 패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다국화는 현대 제국주의의 종식에 기여합니다. 이런 이제 모든 규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주요 역량, 주체가 그 1차적인 피해자의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점, 다국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다른 선진 열강국가가 아니라 그 피해자인 현체제의 당국체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이 주체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러한 이제 진보성을 낳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은 비유하면 우리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이제 계급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다극화의 진보성의 두 번째 측면은 공정성입니다. 브리스가 요구하는 국제 질서를 보면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공정성의 핵심 내용은 역량에 비례한 각 국가 역량에 비례한 권한의 부여입니다. 그간에 보면은 국제 역량 관계가 이제 크게 변화되었는데 집단 서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안보리 이사회 개혁을 통한 유엔의 역할 강화 요구,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IMF와 같은 국제통화기구에 대한 요구로서 이 공정성 지향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차 정상회담 브릭스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은 안보리 회원국에서 유엔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은 안보리 회원국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여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브리스 그룹 내부의 금융 결제 방식과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현지 통화를 사용을 장려하고 현지의 달러 패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은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대 제국주의가 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국제 통치 체제다라고 했을 때 그 규범과 규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교환 관계를 매개로 하는 수단이 화폐를 그 제도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화폐 권력은 오늘날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패권 수단입니다. 만약 이러한 화폐 권력이 흔들릴 경우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슈퍼 패권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계 화폐에 기초한 현대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자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을 바꾸면 현대 제국주의는 붕괴할 것입니다. 다국화 세력이 요구하는 공정성 규범은 가장 직접적으로 달러 패권의 부정을 겨냥합니다.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따라서 그것은 곧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가장 보편적 의미에서의 독점 일반의 종식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극화의 진보성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세계화 추진, 새로운 차원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제 질서이든
그것이 진정으로 진보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력 발전이야말로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관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화는 이러한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되는 다국화가 경제 일체화와 경제 지구 일체화와 전반적인 세계화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한 세계화 과정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 왔죠.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서구 주도의 초기 세계화 과정의 쇠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자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화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2000년 이후에 다자간 국제무역 협상, 최근에 WTO 협상에서 보면은 다자간 협상에서 후퇴해서 순서 있는 협상, 지역과 쌍무 차원의 협상, 식으로 이런 이제 쌍무 차원의 협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주장했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스스로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도 디커플링 또는 디스리스킹, 탈동정화라든가 탈위험, 이것을 이제 들먹이면서 편가르기와 벽쌓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그들이 이제 추진해온 급진적인 세계 단일시장 구축 전략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최근 브릭스와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WTO 체계의 복원과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의 구축을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브릭스를 이끌고 있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잠깐 소개해 보면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발전을 강조한다라고 한 항목에서 중러 양국은 WTO 범위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 WTO 기구 개혁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중국이 2013년에 재차하고 현재 152개 국가 그리고 3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1대1로 공동사업, 1대1로 이건 이제 중국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공동사업이 붙습니다. 1대1로 공동사업은 브릭스 주도의 야심찬 세계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천명하는 이념을 보면은 개방성, 포용성, 평등성, 호혜 정신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개도국들이 추동하는 다국화는 세계화를 한 단계 촉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고도로 발전한 인류의 생산력 수준에 비춰볼 때 이제 와서 세계화 이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건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인류 운명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에서 최근에 제시한 개념이고 유엔에서도 많이 이제 채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인류 운명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국제 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다국화와 한국 변혁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화는 인류의 이상적 목표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국화에 기초한 이제 국제 질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다국화는 공정한 질서를 내세우지만은 결코 자본주의적 토대를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역관계에 기초한 그런 이제 권한의 배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공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자본주의적 토대를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기 다국화의 적극적 의미는 국제적 차원의 전면적 변혁을 위한 조건의 창출에서 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내년의 2단계 연속 변혁 이론, 우리가 이제 80년대 많이 얘기했던 국내 변혁, 일국적 변혁에서 볼 때 2단계 연속 변혁, DR에서 SR로 연속적으로 변혁해 나간다.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주도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DR과 SR을 밀접하게 연관시킨다라고 하는 2단계 연속 변혁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민주적 신국제 질서, 즉 다국화, 수립이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대립 구도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앙아시아처럼 아직 광범위하게 자본주의 발전 수지 미숙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 현실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일국적 차원에서도 그렇죠. 농민 인구가 많을 때는 바로 SR로 넘어가기보다는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프롤레타리아 대군을 형성해서 그 힘으로 사회주의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좌파 세력은 국제관계의 주요 모순을 계급 모순으로 상정합니다. 전 세계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계급의 대립 내지는 자본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구분하려 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국제 진보 세력에게는 지극히 불리합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대립구도, 즉 신냉전 질서의 구축이 다시 재구축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 시기 국제적 차원에서의 주요 모순은 현대 제국주의와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모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북 문제, 즉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도 하에 살아야 현대 제국주의 세력이 소수파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반제 진영은 반제국주의 진영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다수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이런 구도 하에 살아야 현대 제국주의는 국제 진보 세력의 공통의 적이 되고 이 역사의 반동 역량이 무너지는 순간에 인류 전체의 국익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진보 진영과 다국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2단계 연속 변혁기로는 이제 국제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전략이고 일국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부 주요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현대 제국주의인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변혁은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중첩된 반제 반독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변혁의 성격에 비춰볼 때 다국화는 미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는 한국의 통치 계급인 재벌의 상위 동맹자입니다. 따라서 상위 동맹자로서 현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결국 다국화는 국내 계급 역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 제국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통치를 떠받치는 기둥인 반공 안보 논리를 성립케 하고 이를 통해서 재벌 체제의 합법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의 신화는 한국 재벌 체제의 커다란 버팀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 질서의 다국화의 이행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켜서 방공 안보 논리를 무력화하고 결국 재벌체제의 상부구조인 한국의 포괄적 국가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계급 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게 나옵니다. 우리 80년대는 잠깐 수그러들었는데 요즘 보면은 뭐 80% 이상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90% 이상이 거의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우리 얼마 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TV 토론할 때 볼 때도 절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도 건드리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신화, 미국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한국 국민들한테, 민중들한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이 바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재벌 체제에 한국의 현 국가 권력의 합법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기둥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한국의 국가 권력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극화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패권을 붕괴시키고 함으로써 이러한 한국의 통치 계급의 지지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